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 발전과 사회의 변화라는 단원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좀 내용 중에서 우리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서 지운 것처럼 뒤에 있는 일부 내용도 지울 테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죠. 우리 이제 경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시기는 이제 광복 전후부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광복 직후에는 이제 전쟁 후에 뭐 식량도 상당히 부족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공업 생산량도 감소가 되고 또 우리가 전력을 주로 북한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 공급도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뭐 외국에 나가 있었던 뭐 중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 나가 있었던 인구들도 귀국을 하면서 실업자도 급증을 하고 또 물가도 막 오르고 하면서 이제 광복 직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군정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다스리던 시기에는 미군정에서 돈을 막 남발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막 올라가기도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쌀을 이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했더니 이게 오히려 쌀값을 폭등하는 이제 계기가 되면서 뭐 다시 배급제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미 군정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가뜩이나 지폐가 남발되는데 이때 가짜 지폐까지 유통시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승만 정부 때인데요. 이제 6.25 전쟁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복 이후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였었던 어, 토지 개혁을, 농지 개혁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 개혁은 1949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었고요. 1950년 3월에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6.25 전쟁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 들은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농지 개혁은 6.25 전쟁 전에 안 실시가 안 됐더라면 6.25 때 많은 농민들이 북한 측 편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때 농지가 나눠졌기 때문에 공산당이 주장하는 뭐 토지 분배라던가 이런 게 우리 쪽한테는 이제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가구당 3정보 이내로 토지 소유를 제한을 하고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뭐 다시 얘기를 드리면 북한의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했기 때문에 북한은 가난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땅을 공짜로 받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북한이 무상으로 강제로 뺏은 거라면 우리는 유상으로 돈 주고 뺏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얘기했다시피 6.25 전쟁을 거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땅을 팔았던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어, 돈 대신 받은 지가증권이 이제 거의 휴지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강제로 뺏긴 거나 차이가 없었고 또 토지를 받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에 생산량의 150%를 5년 분할만 하면 되니까 소장료를 5년만 더 내면 내 땅 된다고 생각하면 무상 분배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가 갖춰지게 되면서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 이런 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물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농지 개혁이 있기 전에 뭐 상당한 토지를 이제 소작인들한테 강제로 팔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처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이런 개혁을 한번 해준 거하고 안 한 건 차이가 크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일본인 소유 재산이나 이런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장들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이제 귀속 재산 처리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에게 불화를 합니다. 이제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과의 정경 유착이 이제 심해졌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재벌이 우리나라의 재벌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원조 협정도 체결되고 한국은행도 설립되면서 이제 착착 이제 나라의 체제를 갖춰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터져? 바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6.25 전쟁의 결과 생산 시설의 42%가 파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큰 빚을 떠안아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물가도 폭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아마 못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미국의 무상 원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막 미국이 좋다고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때의 그 70대 이상 분들이 미국이 준 뭐 옷을 입고 미국이 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물론 그 이후 세대는 좀 다르지만 지금 70대 이상 세대들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5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유상차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냥 주다가 저렴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받기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공짜로 받아서 운영하던 체제에 좀 혼란이 오죠. 그래서 4.19 혁명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미국의 원조가 유상으로 바뀌면서 경제적인 혼란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미국의 지원으로 식량난 해결했고요. 또 전쟁으로 파괴된 많은 시설들이 복구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산업이 300산업이라고 해서 면방직, 제당, 제분. 이 공통점이 뭐냐면 면도 하얀색, 제당이니까 설탕 만드는데 설탕도 하얀색, 제분, 밀가루 만드는 것도 하얀색. 그래서 하얀색 세 개라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했고요. 이때 이제 이런 소비재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금, 대충 자금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렇게 들어오는 재료들이 뭐 설탕은 뭐 우리나라에서 재료를 생산하지 않지만 목화라던가 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으로 생산했던 것들인데, 워낙에 이런 것들이 거의 공짜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국내 농업 생산력이 이제 약화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게 경제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어느 정도 전쟁 후에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승만 정부 때에도 7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장면 정부 2공화국 때도 5개년 계획을 계획하기도 합니다만 뭐 둘 다 실행이 되지는 않았고, 본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움직인 건 이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주도를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돈들을 여기저기서 들어올 수 있는 데라면 어디든 돈을 받아가지고서 수출 주도형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 생각해서 사업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수지가 잘 맞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가 이제 자국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으로 이제 돌아가려면 최소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무조건 수출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때부터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이 시작이 됐고요. 제 1차 5개년 계획 62년부터 66년, 그리고 2차가 67년부터 71년까지 이렇게 1, 2차 경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이때의 이제 주요 이제 성장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특징은 정부가 주도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이면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산업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이 돼서 소비재를 수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 무렵에 많이 팔았던 게 뭐냐면 이제 가발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런 아낙네들의 그 쪽진 머리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서 가발을 이제 손수 만들어서 그 수공업처럼 만든 가발을 미국에다 수출을 해서 미국의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서 썼대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부터 이제 돈을 차근차근 모은 거죠. 그리고 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자립 경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을 하고, 2차는 이제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 경제 확립을 목표로 해가지고서 차근차근 나간 거고, 이 무렵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나 수출이 증대가 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뭐
그런 공업 지역을 마산이나 익산 등지에다가 이제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일본으로부터 건국 축하금으로 받았었던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다던가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 종합제철 공장을 시작하는 등 이제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막 공장을 시작을 하다 보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일할 자리가 부족을 하니까 이제 돈을 조금만 주더라도 서로 일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무렵에는 이제 빈부애차, 저임금이 굉장히 심했다 그러고요. 이 무렵에 공장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예 월급도 안 줬대요. 그래서 기술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월급 주냐 그러면서 월급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많았고, 뭐 겨우 밥만 먹여주면서 일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럽니다. 또 이제 외국에서 돈을 끌어온 거니까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채가 이제 이때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수출 위주다 보니 외국의 그런 경제 상황에 이제 의존이 심화가 됐고요. 또 이렇게 공장에서 저렴하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쌀값을 어, 낮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쌀값이 올라가면 월급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저고가 정책으로 이제 쌀값을 높이지 못하게 이제 강제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 싶었을 때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됩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81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이후까지도 이 경제개발 계획의 연장선이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 경공업에서 벗어나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그 중심축이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시켰고요.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형이었고, 이 무렵에 낙후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새마을 운동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더 공업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그리고 이 벌어지면서 좀 저렴한 석유 가격을 바탕으로 했었던 산업들이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1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석유를 쓰는 산업들이 이제 좀 힘들어졌는데, 반대로 석유값이 오르면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돈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쿠웨이트, 뭐 이런 이란, 이라크 같은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돈이 생기니까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 시설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도로라던가 항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건설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 건설업 등으로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뭐 주변에 이 중동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친척 어르신들 중에도 이곳에 가서 일했던 뭐 분도 계시고, 선생님이 제일 친했던 친구 아버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꽤 오랫동안 일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석유 파동으로 인해 돈을 버는 중동 나라들의 이제 또 오일 달러를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갖고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 3, 4차 경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업 자체가 중화공업으로 발전을 했고, 이 무렵부터 성장률이 막 팍팍 올라가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신흥공업국으로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조는 저쪽에 그 라인강이 있었던 독일 쪽이 회복하는 걸 보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빈부의 격차는 뭐 나날이 심해집니다. 뭐 사실 지금도 빈부격차 얘기가 많아지지만 이 당시부터 벌써 그랬고요. 외채 급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업 침체되고 이때부터 이제 공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그러니까 공해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때 신경을 못 썼다고요. 그래서 공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개발을 핑계로 독재가 계속 이어지니까 뭐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70년대에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
뭐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마지막 쯤에 제2차 오일 쇼크에다가 79년에 제2차 석유 파동에다가 중화학공업에 너도나도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 투자를 이제 조절하기도 하고 부실 기업도 정리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 자율성 등을 추진하면서 마침 또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유가, 금리, 달러 이게 모두 다 낮게 형성이 되면서 수출과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출해서 잠깐만요. 네. 수출을 해서 우리가 흑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80년대 수출량이 폭증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보기 시작한 게 8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올림픽 개최 뭐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갖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이게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좀 상황이 또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산업들이 다른 이제 추격해오는 나라들한테 이제 하나씩 이제 따라잡히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90년대 초에 등장한 반도체 등으로 이제 겨우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3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부조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었고, 그리고 국제 사회가 좀 더 자유무역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한테는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그런 자유무역에 대한 조정들을 하고요. 94년도에 이제 WTO 체제가 되고 또 95년도에는 우리가 뭐 OECD에 뭐 가입을 하는 등 국제사회에 우리 시장도 열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또 진출을 하기도 하는 등 활동이 활발했는데 초창기에는 대외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면서 그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자는 보통 한 1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1년에 한 10%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게 상식이던 시절인데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 등을 열면서 봤더니 해외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우리나라의 금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온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그냥 앉아서 뭐 몇 프로 정도의 그냥 그 뭐 한 5%에서 뭐 10% 정도의 이익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해외에서 돈 빌려와서 국내 기업과 개인들한테 돈 빌려주는 게 이제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97년 초에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뭐 태국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외환 부족 사태에 시달리면서 뭐 나라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런 비슷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오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 자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빌려온 거는 많은데 지금 당장 갚아야 되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기업들 중에 그냥 무너지는 기업들이 속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외환 부족 사태 97년 외환 위기 발생이고요. 결국은 IMF가 이제 국제통화기금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긴급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IMF 경제 위기, IMF 경제 위기 하면 마침 IMF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IMF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IMF의 지원으로 우리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김대중 정권부터 이제 금모으기 운동 이거는 정말로 금을 모아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파산하는 그런 국가나 뭐 정부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파산하는 정부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나서서 금을 뭐 팔기도 하고 아니면은 직접 그냥 금을 나라에다 헌납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좀 국제사회에다 좀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IMF 경제 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뭐 사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쓰인 적이 없죠. 뭐 명퇴라던가 하는 단어들이 뭐 구조조정이나 명퇴 뭐 이런 단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었고, 또 대외적으로 경제를 더욱더 개방 정책을 펴면서 2001년에 우리가 빌렸었던 모든 돈을 IMF에다가 다시 다 돌려주고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 시장이 계속 이제 우리 쪽에 개방을 하라고 하고, 뭐 재벌 중심으로 이제 좀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뭐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이제 준비하자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화하고 사회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뭐 산업화 도시화 얘기,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도시 입주 문제, 여기에 따라 뭐 주택난, 교통난, 뭐 도시 빈민 실업 문제 이런 거 발생하는 거는 우리 중학교 사회 시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촌 변화인데요. 농촌 변화 쪽의 내용은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공업화가 되면서 어, 곡식 가격을 낮게 하는 정책 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서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도시에서 일하는 게 낫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서울로 몰려들죠. 이게 이제 이촌 향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 이제 서울로 왔다는 얘기죠. 이촌 향도. 그러면서 시골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그런 산비탈이나 이런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이때 달동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요. 또 농산물 개방 압력,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 체제에 들어 WTO 같은 체제에 들어가면서 수입을 의무적으로 이제 열어서 여러 나라의 상품들,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농가 부채 문제 등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농촌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가 하면 농민들 자생적으로도 70년대부터 카톨릭 농민회라던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정부의 저고가 정책에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노동운동은 1960년대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열악한 환경이 뭐 다 같이 열악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오면서 누구는 이제 열악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또 돈을 벌어서 이제 여유가 있거든요. 70년대가 되면. 그래서 이제 전태일 분신 사건이 1970년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기로 했죠. 당시 전태일은 청계천의 피복, 그러니까 그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였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러 코스를 밟아서 전태일 본인은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단계까지는 왔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렵게 지내왔지만 본인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태일 씨가 일하던 공장에서 일하던 더 어린 여자 뭐 혹은 남자 그 노동자들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대체 근로기준법은 왜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불태우면서 이제 본인도 불을 뭐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이제 학생들, 지식인들, 뭐 종교계에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 6월 민주항쟁이 끝나자마자 억눌려 있었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제 막 터져 나오면서 그 대다수의 직장에서 노동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면서 이제 시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들의 이런 노동조합의 연합체도 만들어지고,
뭐 선생님들의 노조인 뭐 전교조가 이제 합법화를 인정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뭐 인구 문제 이런 것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요. 가족 계획이라는 게 1960년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나온 얘기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막 4명 5명씩 낳지 말고 둘만 낳자 하는 게 60년대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70년대를 거쳐 80년대가 되면 둘도 많다. 그래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였는데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 낳기 운동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면서 지금은 막 나아라 막 이러고 있는 중이죠. 기타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등장한 뭐 환경 운동, 이제 환경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녀 차별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고 또 가족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80년대 후반 시민들이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NGO 활동, 이제 시민 단체 등을 많이 만들어서 각자 자기 생활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뭐 사회개혁이나 복지, 여성 환경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복지 문제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의료보험이 다 적용되진 않았어요. 이 의료보험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 산업체에 대한 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 뒤에 그 현대 문화의 동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뭐 여기 내용들 언론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시험 대비를 위해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사 수업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저기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을 다 배웠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뭐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